네, 안녕하십니까. 옹달책방 구독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평양에서 온 김금혁이라고 합니다. 처음 이렇게 인사드리게 됐고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3급 기밀로 묶여있던, 그리고 꽤 조사 기간이 길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10년 정도 조사를 해서 그 쌓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제 보고서를 하나 발표했는데, 북한 사회경제 인식 보고서를 발표를 했죠. 그게 이제 외부에 공개가 됐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에 따르면 지금 북한이 어떤 경제적인 난관에 처해 있는지, 또 사회적으로는 또 어떤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지, 혹은 계층별로 북한 정부를 대하는 태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특히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그 북한의 장마당 세대가 지금 북한 정권으로부터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이제 그 조사 결과가 나왔었죠. 지금 장마당 세대는 좀 손쉽게, 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면, 1990년대 이후에 태어난 세대를 장마당 세대라고 부릅니다. 장마당이라는 건 북한의 그 시장을 뜻하거든요. 그러면 그 시장은 이런 질문을 하실 거예요. 북한은 사회주의 나라고 공산주의 국가인데 시장이라는 게 어떻게 존재하냐라고 질문을 하실 텐데, 김정일 시대 때 이제 1995년부터 98년 사이에 고난의 행군이라는 전대미문의 그런 기근 사태가 일어나면서 약 50만 명에서, 혹은 뭐 어떤 학자들은 200만 명까지 추산을 하는데,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수십에서 수백만 명의 북한 주민이 굶어 죽는 사태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굶어 죽은 그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북한 정부가 기존에는 어떤 식량 배급제에 의해서 사람들에게 식량을 공급하는 역할을 수행했다면, 걷어들이는 식량의 양이 너무나 급격하게 줄어들고, 특히나 1990년대 초반에 동구권 사회주의 국가가 우르르 무너지면서 북한이 어떤 식량난에 처했을 때 손을 벌릴 수 있는 나라가 사라졌다라는 점.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본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고립, 그리고 그런 식량난을 제대로 헤쳐나갈 수 있는 관리들의 능력이 너무나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국가가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있는 배급 능력이 확 떨어졌고, 그때를 미공급 사태라고 부르거든요. 공급해줄 쌀이 없는 겁니다. 근데 북한의 그때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개개인 사이에, 그러니까 개인과 개인 사이에 물건을 팔고 사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주의 국가니까 모든 건 공공재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대규모적인 경제난을 겪고 난 이후에 북한 정부가 생각한 것은, 특히 김정일이 생각한 것은, 북한 정부가 북한 주민 모두를 먹여 살릴 능력이 없다라는 점에 대해서 첫째 인정을 하고, 그러면 당신들 스스로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라고 선택한 것이 바로 북한 경제의 시장화였어요. 시장 형성을 허락하고, 그 시장, 물론 북한 정부의 통제를 받는 시장이었죠. 하지만 그 시장이 어쨌든 사인 간의 어떤 무역 행위를 허락을 했고, 그 사인 간의 무역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 한해서 통제의 수단은 자릿세였습니다. 자릿세를 내고, 그러니까 즉 세금을 내고 그 자리에서 물건을 파는 행위, 그리고 어느 정도 적법한 물건을 팔아라. 그러니까 뭐 완전히 선을 넘는 행위만 하지 않는다면은 먹고 살 수 있게끔 길을 열어줬거든요. 그게 장마당이에요. 그게 2002년 7월 1일 이후에 경제 관리 개선 조치라는 그 정책이 나온 이후에 본격적으로 북한 사회 전반에 퍼지면서 북한 사회를 먹여 살리는 가장 첫 번째 동력원이 됐었거든요. 그 장마당 세대의 혜택을 보고 자라난 세대가 장마당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장마당에서 어렵게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들였기 때문에, 그들은 어떻게 보면 태어났을 때부터 북한 정부가 제대로 그 정부로서의 기능을 수행을 해서 주민들을 먹여 살리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정부가 정부로서 역할을 못하는 모습만 보면서 오히려 본인들을 먹여 살리는 건 본인들의 가족이었다라는 그런 가족주의 중심으로 이제 국가 간에 많이 바뀌는 세대가 장마당 세대고, 그러다 보니까 북한 정부에 대한 충성심이 다른 기성 세대에 비해서 확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거든요. 북한은 사실 그 장마당 세대가 상당히 자신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오히려 가족 중심이고 개인주의적이고, 그런, 뭐 흔히 말하면 한국의 MZ 세대와 비슷하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나 또 문제가 됐던 것은, 이들이 어떤 북한 정부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가지게 된 계기가 한류 문화를 수입하면서, 한류 문화가 북한에 본격적으로 퍼지면서 이 한류 문화의 가장 직접적인 수혜자 내지 소비자가 장마당 세대였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장사를 하기 때문에 남는 시간이 많아요. 자식들은 집에서 돈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면은 문화적인 콘텐츠로 눈을 돌리잖아요. 우리가 뭐 옛날 70년대 80년대 뭐 못 사던 시절에는 뮤지컬 이런 거 보러 갈 시간이 어디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뮤지컬 정도 보는 건 솔직히 큰 무리는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북한의 어떤 장마당 세대도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조금 해결이 되니까
어떤 한국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을 본격적으로 소비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더더군다나 북한 정부의 비판적이고 북한 체제에 대항하는 그런 사람들로 자라나게 된 것이죠. 그런 문제점을 북한 당국도 느끼고 있고, 그래서 이 장마당 세대를 소위 때려잡기 위한 그런 다양한 어떤 반인권적 정책들이 2020년 이후로 본격화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도 막을 수 있다고 보진 않습니다. 하지만 김정은은 막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독재자의 오판이 쌓이고 있는 과정이라고 봐요. 저는 이런 얘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어느 순간 갑자기 뭐 멸망할 거다 이런 유의 사고는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지금 현재 북한의 상황을 놓고 보면은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장벽을 쌓는다라는 것은 사실 그 북한의 어떤 그 DMZ에서 근무하고 있는 군인들이 남한으로의 탈출을 막기 위해서 장벽을 쌓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북중 국경 일대에 완벽하게 철조망으로 이제 둘러싸고 있고, 지뢰도 매설했어요. 국경의 지뢰를 매설하는 건 저는 처음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함정까지 파서 그 함정 밑에는 뭐 쉐못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서 주민들이 아예 중국으로 넘어가지 못하게끔 그렇게 온 나라를 감옥화하고 있는데,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것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는 것이 남한 지우기. 그러니까 더 이상 남한과 북한은 한민족이 아니고 뭐 같은 역사도 아니고 이제 완전 별개의 나라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만큼 이런 어떤 말도 안 되는 비상식적인 행위를 하는 것의 그 바탕에는 두려움이 있는 겁니다. 북한의 어떤 청년층이 남한에 대해서 동경하고 남한의 문화를 사랑하고 또 남한식으로 사고하고 행동하는 그런 것들이 북한 정부가 봤을 땐 너무나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인 행동들을 한다고밖에 볼 수 없고요. 저는 하지만 어떤 한 번 시작된 변화의 흐름이 막는다고 막아질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한국이 그런 과거가 있잖아요. 우리도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탄압한다고 얼마나 많은 악독한 짓을 많이 했습니까, 군부 정권이. 하지만 그게 막아집니까? 결국은 터지게 되어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북한도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주애에게로 후계 구도가 넘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근데 그것도 사실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북한 체제에서 어린 여성이 최고 지도자의 반열에 오른다라는 것은 그 어느 누구도 상상하기 어려웠던 일이거든요. 근데 그런 모두가 상상하기 어려웠고 또 모두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김정은은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저는 최근에 김정은이 내리고 있는 결정들을 보면 상당히 비합리적이고 비상식적이다. 그리고 이것이 충분한 어떤 숙고의 과정을 거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등 떠밀려서 혹은 쫓기면서 나오는 그런 성급한 조치들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김주애가 만약 정말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은 저는 굉장히 큰 혼란이 올 거라고 봐요. 일단 북한의 군부가 과연 그 여자가 본인들을 지휘하는 것에 대해서, 북한은 군 통수권자가 최고 사령관이 지금 현재 김정은이거든요. 그러면 김여정이 그 최고 지도자가 되면 군 통수권을 다 받을 텐데 뭘 알겠습니까? 군사작전에 대해서. 사실 군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거죠. 군이 충성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군에 대한 장악력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런 장악력을 보여주기에 과연 김주애가 적합한 인물이냐?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그리고 또 김주애는 북한 청년들의 지지를 전혀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이유가 김정은은 지금 청년층을 거의 뭐 개패듯 때려잡고 있잖아요. 2020년부터 지금 기회가 있으면 때려잡는단 말이에요. 근데 통제하는 것과 다르게 김주애는 머리도 길고 명품으로 도배하고 있고 전혀 북한이 청년들에게 요구하는 어떤 사상적인 높이에 걸맞는 행동들을 하지 않습니다. 뭐 머리를 귀 밑까지 잘라라, 뭐 치마를 입지 말아라, 뭐 하이힐을 신지 말아라, 뭐 등등의 다양한 세부적인 하지 말라라는 조건이 있는데 김주애는 이 하지 말라는 것들을 다 하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고 지도자가 모범이 되거나 혹은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쟤는 뭔데? 우린 다 이렇게 통제하면서 쟤는 최고 지도자 딸이라서 저렇게 할 수 있는 거야? 이건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생각을 한 거기 때문에 김주애는 지금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다. 그 마지막 허들은 만약 김주애가 권력을 이양받게 된다면 그 주변에서 김주애의 권력을 노리는 사람이 과연 없을까? 그러니까 김주애의 정통성을 문제 삼을 근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김여정도 있고요. 김여정도 김씨입니다.
뿌리로 봐서는 김여정이 더 가까워요. 김정일의 딸이지 않습니까? 또 김여정은 김주혜와 다르게 꽤 오랜 시간 오빠를 보자 하면서 쌓은 나름의 경력도 있고 따르는 세력도 있기 때문에 저는 과연 김여정이 자기보다 20살이나 어린 조카에게 권력이 넘어가는 것을 두고만 볼까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세 가지 요인이 김여정의 발목을 잡는 가장 결정적인 위험 요소가 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통일부로부터 나온 자료에 따르면 우리가 보통 첫째를 아들로 알고 있는데 첫째가 김주혜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사실 아무도 모르고 아마 우리 국정원장도 모를 겁니다. 그 정도로 철저히 보안에 가려져 있는데 그 김주혜한테 동생이 있을 거다라는 건 어느 정도 확인된 사실인 것 같아요. 김씨 일가가 필요한 사치품을 수입하는 통로로 남자 애기 옷이 몇 번 들어가고 뭐 남자 뭐 어린이 장난감 이런 것도 들어가고 결국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추측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죠. 하지만 첫째가 아들일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분위기가 바뀐 것 같아요. 첫째가 김주혜일 수도 있다라는 분석도 있는 걸로 봐서는 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중요한 건 지금 현재 김주혜가 권력의 후계자로서 혹은 지금 아버지를 수행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여러 가지 퍼포먼스는 이게 단지 어버이 수준을 뛰어넘었다라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판단이에요, 사실. 왜냐하면 정말 어버이의 모습만 보여줄 거면은 뭐 군부라든가 뭐 미사일 발사 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데려가지 않습니다. 뭐 어린이 공연이라든가 뭐 다른 뭐 어린이들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외국 정상을 만날 때 데려간다든가 뭐 이런 식의 가족적인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김정은이 김주혜를 데리고 다닐 때 항상 보면은 군부 최고 지도자들을 만나게 하고 군부 최고 지도자들이 김주혜 앞에서 무릎 꿇고 뭐 무슨 김주혜 설명을 듣는 장면이 나오고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현장에 데리고 가고 위성 발사 현장에 데리고 가고 김정은의 최대의 업적으로 꼽히는 현장에는 늘 김주혜가 있단 말이죠. 그것은 김주혜의 업적에는 아까 김정은의 업적에는 김주혜가 항상 함께 있었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고 이것은 권력의 후계자에게 보통 권력을 넘겨주는 그 이양 과정에서 보여주는 업적 쌓기의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거든요. 김정은도 그랬고 김정일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보여주기식으로 데려다니는 것이다라는 것은 저는 섣부른 억측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만약 그게 진짜라면 북한은 지금 시간 낭비하고 있는 거죠. 혹은 북한 주민들한테 혼란을 가져다 주고 있는 거죠. 뭐 이런 겁니다. 아니 언제는 김주혜가 후계자라며 또 갑툭튀한 쟨 또 뭔데 뭐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지금 김주혜가 후계자가 되는 것이 순리상 맞다라고 보는 겁니다. 김정일 시대와 김정은 시대의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은 김정일 시대에는 본인들의 무능함을 알고 그리고 그 유능한 민간인들과의 민간 사업자들과의 어떤 그 연대라든가 혹은 연결고리를 통해서 북한 경제를 조금은 스무스하게 굴러갈 수 있게끔 약간의 자유가 있었거든요. 아주 약간의 자유. 김정은 시대에는 일단 그런 융통성이 없습니다. 어느 정도는 플렉서블 해야 사실 정권이 무너지지 않는 거잖아요. 마냥 딱딱하고 마냥 사실 굳으면 깨집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좀 물렁물렁하고 이러면 잘 안 깨지잖아요. 오래가고. 김정일과 김정은의 결정적인 차이는 경험 부족에서 오는 그런 유능함의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김정일을 전혀 고평가하거나 뭐 올려치기할 생각은 없어요. 저는 김정일을 누구보다 싫어하는 사람이고 독재자 중에서도 최악의 독재자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굳이 김정은과 김정일을 비교했을 때 김정일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평가를 하는 것이고요. 김정일 때에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정부의 관료들이 경제를 이해하는 능력이 부족하고 또 경제를 먹여 살릴 수 있는 굴러가게끔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민간인들에게 외화벌이라는 임무를 주어서 다량의 어떤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각종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외화를 벌어들일 수 있는 길을 열어줬거든요. 우리가 보통 떡방앗간에 있는 사람이 떡을 좀 더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이 조금 더 외화를 더 많이 사용하고 더 많은 외화를 보유하겠죠. 하지만 그들은 언제나 계획된 그러니까 북한 당국이 요구하는 당자금은 꼬박꼬박 갖다 바쳤거든요. 약간의 공생관계가 있던 겁니다. 외화벌이를 하는 사람들은 그만큼 공생관계를 통해서 북한 정부가 요구하는 그 김정일이 요구하는 외화를 갖다 바치고 그 과정에서 약간의 콩고물을 자기가 가져가고 이런 공생관계 속에서 북한 경제가 나름 성장을 했거든요. 유엔 제재가 그때도 분명히 있었어요. 2000년대 초반, 중반, 후반에도. 하지만 북한 경제는 플러스 성장을 기록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점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 경제는
김정일 땐 플러스 성장을 했어요. 하지만 김정은 때 들어와서는 플러스 성장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항상 마이너스 성장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모든 것들을 지휘했던 사람이 장성택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혹은 동남아시아에서 그 외화벌이도 다양한 수단이 있거든요. 우리가 흔히 뭐 여행 유튜버들 보면은 중국 가서 뭐 북한 레스토랑 가서 이렇게 뭐 먹으려다가 제지당하고 오는 이런 영상이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북한식 레스토랑을 그 모델을 개발한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 탄광이라든가 광산이라든가 이런 데서 북한산 어떤 광물을 캐내서 중국과의 어떤 밀무역을 통해서 외화벌을 벌어들인 사람도 장성택이고, 뭐 그 북한 선박을 다른 나라 선박처럼 속여가지고 정제유를 이제 몰래 들여오는 것도 장성택이고, 북한 경제의 윤활유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장성택이고, 장성택은 상당히 머리가 비상하고 유능했던 사람이었어요. 김정일보다 훨씬 똑똑한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장성택 주변에는 그 외화벌이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돈을 좀 많이 만지는 소위 말하는 북한에서의 졸부들이 많이 하나의 군단을 형성하고 있었거든요. 그들에 의해서 북한 경제가 움직이고 그들에 의해서 김정일의 통치 자금이 나왔던 겁니다. 근데 아버지 김정일이 죽고 나서 김정은이 등장을 했는데 김정은은 자기 수준에 돈이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 돈이 있냐라고 이렇게 눈을 돌려 찾아봤더니 장성택한테 상당 부분 그 자금력이 있는 겁니다. 자금을 활용하는 계획도 장성택이 세우고, 근데 김정은은 그게 꼴보기 싫은 거예요. 내가 최고 권력자인데 나한테 돈이 없네. 그리고 저 장성택은 저 돈과 권력으로 날 언제든지 위협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으로 한 번에 장성택을 척결하는데, 여기서 생긴 문제, 장성택만 처결해야 되는데 장성택 주변에 있던 모든 유능한 일꾼 그 간부들을 다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의 당시의 경제를 좀 알고 또 중국과의 밀무역 관계를 빠삭하게 이해하고 있고, 또 북한이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나름의 로드맵을 가지고 10년 동안 혹은 20년 동안 그 일을 해오던 사람들을 싸그리 다 죽여버린 겁니다. 뭐 어떤 보고서에 따르면 약 2,000명을 죽였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때. 근데 한 번에 유능한 경제 일꾼, 그러니까 경제의 그 지식인들이 한 2,000명 정도가 사라지고 또 기업가들이 그 정도가 사라지면은 그 어마어마한 공백이 발생하는 거잖아요. 또 중국은 중국대로, 중국은 장성택을 믿고 북한과 거래를 했던 건데, 야, 우리가 믿는 사람을 이렇게 한 번에 쳐내면 우린 이제 신뢰관계가 없지. 그러면 우리가 너희를 어떻게 믿고 이런 무역을 하냐 라는 식으로 돌아서는 겁니다. 사실 제가 아까 일부에서 말씀드린 중국과 북한 사이의 관계가 어그러지기 시작한 것은 장성택 처결 이후, 그리고 김정남 암살 이후 사실상 돌아오기 힘든 강을 지금 건너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중국은 아무리 생각해도 김정은은 못 믿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성택을 통해서 북한과 거래하고 또 김정남을 통해서 또 북한을 견제하고 했었는데, 김정은은 중국이 믿고 의지하는 혹은 중국이 내세우는 북한의 어떤 그 유력자들을 다 제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은 북한이 마음에 들 리가 없겠죠. 그러면서 사실상 이제 중국과 북한 사이에 또 무역 거래가 어그러지기 시작하고, 장성택 대신에 그 자리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장성택 때문에 밀려나 있던 사람들 주변으로, 그러니까 능력이 없어서 장성택에게 능력을 인정받지 못해서 주변으로 밀려났던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차지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되게 굶주린 사람들이거든요. 이 사람들의 가장 첫 번째 목표가 뭐겠습니까? 내 주머니를 채우는 게 가장 첫 번째 목표인 거예요. 북한 경제를 살리는 거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의 주머니는 늘어나는데 북한 경제는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 코로나가 터지고, 이제 김정은은 아버지 김정일과 장성택의 작품이었던 장마당을 김정은은 그걸 폐쇄시켰어요. 이제 북한의 장마당은 사실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공식적으로는. 그 장마당이라는 걸 통해서 북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어졌던 건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저것들이 장마당을 통해서 먹고 사는 길이 열리니까 북한 정부의 통제를 잘 따르지 않는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은 여기서 또 오판을 한 거죠. 다시 배급제로 돌아가겠다. 그러니까 모든 식량의 어떤 그 조달권을 정부가 틀어쥐고 그 사람들의 어떤 생명 여탈권을, 생사 여탈권을 본인들이 장악하게 되면은 다시 또 북한의 어떤 그 북한 정부의 북한 사회 장악력이 높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하고 장마당을 폐쇄시키고 외환 거래도 폐지시켰거든요. 똑같은 잘못이 또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북한에서 거의 고난의 행군 수준의 식량난이 발생을 했었는데, 이게 양곡관리법이라는 걸 새로 만들면서 사인 간의 그 농수산물을 팔고 사는 행위를 또 금지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국가가 식량을 장악하지 못하고 다 세워나가고 돈 많은 사람들이 다 그걸 착복하고 자기 집 곳간에 쌓아두고 이러면서 사실상 일반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되는 쌀이 배급소에 쌓이지가 않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또 미공급 사태가 발생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이런 사태가 발생한 것이거든요.
근데 김정은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본인이 무능하다라는 걸 죽어도 인정하기가 싫은 거죠. 그래서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 뉴스가 많이 떴었어요. 그러니까 장마당을 폐쇄한 이유가 그 표면적인 이유는 코로나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봉쇄 기간에 장마당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모이지 못하게 하게끔 장마당을 일시적으로 폐쇄시켰는데 그때 일시적으로 폐쇄된 장마당이 아직까지도 활성화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가 허락한 단 몇 개의 장마당, 사실 북한에 한 600개 정도가 있었거든요. 근데 600개가 지금은 운영되고 있지 않고 제가 듣기로는 10여 개 정도만 운영된다고 합니다. 완전히 줄어든 거죠, 사실상. 그러면 거의 폐쇄 단계라고 봐야겠고, 식량 같은 경우에는 장마당에서도 지금,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장마당에서도 쌀을 수입하거나 또는 쌀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농민들이 자기 텃밭에서 자기 개인 소유의 텃밭에서 뭐 옥수수라든가 뭐 배추라든가 무라든가 이런 것들 심어서 소일거리로 파는 게 있었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맹아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이. 그래서 그것도 못하게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과거에는 책임제라고 해가지고 자기가 어떤 책임지고 있는 어떤 그 논밭에서 생산하는 곡물에 대해서 일정 부분 정도는 농민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는 안 됩니다. 모두 다 국가가 가져가서 국가가 통제권을 쥐겠다라는 것인데 항상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문제는 관리들이 너무 무능해서 이걸 제대로 관리를 못한다라는 거죠.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게 아닙니다. 관리를 못해서 굶어 죽는 거죠. 그래서 요즘 뭐 북한에서 최근에 오신 분들의 말을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김정일 시대가 살기 좋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그러니까 김정일 시대를 또 김일성 시대와 비교하면 김일성이 더 나은 사람이었거든요. 김정일보다는. 김정일도 최악의 독재자인데 그 최악의 독재자보다 어떻게 하면 더 못할 수가 있느냐 이런 거죠. 우리가 보통 병크라고 하잖아요. 굉장히 잘못된 행동들을 병크라고 하는데 김정은의 병크의 정점을 찍은 게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얼굴이 들어간 독자 초상화를 달고 이제 간부들이 등장을 했고 그 간부들이 등장한 회의가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10차 전원회의였습니다. 그 회의는 어떻게 보면 북한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적인 정책들을 결정짓는 자리가 그런 회의인데 그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은 북한의 가장 고위직들이거든요. 가장 핵심 직책들. 그 사람들이 전부 김정은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독자 그 초상화를 달고 나왔다라는 것은 이제 요 회의를 기점으로 해서 본격적인 북한 사회의 김정은 독자 우상화가 시작되었다. 그러니까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을 나란히 보는 것이 아니라 김일성과 김정은은 약간 격화시키고 본인이 이제는 유일한 태양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고요. 이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보통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부릅니다. 김정일의 생일은 광명성절이라고 부르거든요. 김일성은 태양과도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태양절이라고 하죠. 하지만 올해부터는 태양절이라고 부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르지 않는 것과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다르다는 거 아시죠? 부르지 못하게 하는 건 강제성이 있는 겁니다. 태양절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4.15라고 부릅니다. 4.15 명절 뭐 이렇게 부르거든요. 혹은 뭐 4월 명절이라고 부릅니다. 뭐 그냥 한 단어 정도랑 비슷해진 거예요. 뭐 추석 정도랑. 그만큼 김일성의 흔적들을 지우고 있고 이제는 김정은이 본격적으로 이제 북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다. 그리고 막 이런 얘기도 김정은이 공공연하게 해요. 선대의 업적을 지나치게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자기 건 그렇게 과대 포장하면서 아버지, 할아버지는 과대 포장하지 말아라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왜 병크라고 하냐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어야 사실 그게 먹히는 거거든요. 근데 주민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일 시대가 더 나았다고 생각하는 주민들의 대다수인데 그 와중에 자기 우상화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그게 꼴보기 싫겠습니까? 가짠잖아요 사실. 그리고 특히나 김일성 시대를 기억하는 대다수의 노년층은 김정은이 하고 있는 짓거리들이 지금 성에 안 찹니다. 김일성 시대 때는 무려 한국보다 잘 살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 시대의 어떤 북한의 나름의 영광의 시절을 기억하는 그 윗세대는 김정은이 맨날 저런 거 할 때마다 야 할아버지 때는 안 저랬는데 손자가 왜 저러냐, 손자가 나라를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와중에 할아버지의 업적을 더 이상 찬양하지 말고 내가 이제 뭐 북한의 태양이다 이래 버리니까 싫은 게 더 싫어지겠죠. 저는 그래서 지금 김정은이 여러 가지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있는데 정상적인 사고를 못하나 싶을 정도로 좀 많이 코너에 몰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주애를 후계자로 너무나 성급하게 내세우는 것도 그렇고 장마당 세대에 대한 압박의 수위를 너무나 높이는 것도 그렇고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를 선택하는 그 김정은의 행보도 참 이상하고 이해가 안 가고 자기의 어떤 독자 우상화를 위해서 선대를 깎아내리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멸망으로 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그 전에는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있었죠. 근데 그 자유조선이라는 단체가 주장하는 것은 또 북한 내부에도 자유조선을 따르는 세력들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뭐 확인된 바는 없지만 어쨌든 자유조선의 가장 큰 그 활동 중에 하나가 그거죠. 스페인 대사관, 주 스페인 북한 대사관에 쳐들어가서 그들을 억류하고 또 김부자의 초상화를 이렇게 깨버리고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했던 게 자유조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새조선은 심지어 북한 내부에서 북한의 그뭐 비석, 김일성의 업적을 뭐 기념하는 비석에 먹물을 뿌렸다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행동이고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그게 만약 발각될 경우 거의 뭐 고사총으로 쏠 거예요. 아마 그 정도면은. 네, 그럴 행동이 이제는 밖으로 전해질 만큼 북한 내부의 불만이 축적되어 가지고 지금 임계점으로 저는 점점 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저는 용케 참는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걸 어떻게 견디지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지금 주민들의 불만이 쌓여가고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정도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보는데요. 일단 첫 번째 중국의 개입입니다. 김정은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라는 것은 그리고 또 그 후계 권력 구도가 완벽하게 갖추어진 않은 상태에서 김정은이 급사를 하게 되면은 권력의 공백이 발생합니다. 근데 보통 권력이라는 것은 그 공백을 허용치 않거든요. 그러면 그 권력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뭐 다양한 어떤 주체가 등장을 하겠죠. 내가 앞으로 북한을 이끌어 가겠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북한에서 아마 내란이 발생할 수도 있고요. 근데 그런 내란이 발생했을 때 중국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대량의 탈북 난민이 압록강과 두만강을 거쳐서 중국으로 들어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공군이 북한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소위 이런 거죠. 자국민 보호 혹은 뭐 국경 안정 이런 명분을 가지고 뭐 평안도라든가 함경도라든가 이쪽으로 중국 군대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요. 이런 상황은 사실 우리 대한민국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우려스러운 상황인 거죠. 한 번 들어온 중공군을 내쫓기 위해서는 그들과 전투를 치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게 또 한국과 중국의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김여정과 김주의 사이에 내전이 발발할 가능성입니다. 그러니까 군부가 들어오는 것보다 사실 저는 그 어쨌든 김씨 자리를 놓고 김씨가 차지해야 되는 자리를 놓고 현재 권력의 가장 정점에 서 있는 김여정 그리고 어느 정도는 아버지로부터 후계자로 인정받은 김주의 사이에 그 차기 대권을 놓고 어떤 식의 싸움이 벌어질지 그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 중요한 부분에서 또 가장 중요한 것은 현재 김정은과 어떤 전략적 공생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북한의 엘리트들이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가. 만약 그들이 김주애도 싫고 김여정도 싫다라고 했을 때 내세울 수 있는 제3의 선택지는 무엇이 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3의 선택지로 만약 대한민국을 선택한다면 대한민국의 협력을 손을 내밀면 우리는 언제든지 도울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고요. 저는 그것이 사실 좀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이유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마냥 앉아서 김정은이 죽기만을 기다리거나 혹은 뭐 북한에서 뭐 여러 가지 소요 사태가 발생할 때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바라보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다양한 시나리오에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전략적인 사고들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최상의 통일 시나리오는 일단 김씨 정권이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현재 김씨 정권이 유지가 되고 그 북한의 저런 독재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채택하고 있는 대한민국과 어떤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한다라는 것은 그건 불가능합니다. 가능성이 0%에 수렴한다고 봐요. 저는. 왜냐하면 서로 체제가 다르지 않습니까? 정치 체제가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른데 어떻게 통일을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논하기 위해서는 일단 먼저 전제되어야 되는 조건은 북한 체제의 변화다. 그리고 뭐 김정은이 뭐 갑자기 죽거나 혹은 김주애에게로 권력이 넘어갔는데 그 권력의 기반이 약해서 북한의 어떤 소요 사태가 일어났을 시 저는 북한의 엘리트가 어떤 대한민국의 어떤 도움을 받은 혹은 대한민국의 어떤 지휘하 혹은 그 서포트를 받는 북한의 제3의 세력이 나타나서 그 김씨 일가를 좀 척결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 싸움의 과정에서 누가 권력을 잡는가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세력들이 권력을 잡았으면 좋겠다. 그 뭐 저를 비롯한 다수의 탈북민들은 그들과의 어떤 연대 관계를 맺기 위해서 혹은 그들을 우리가 교육시키고 그들과 어떤 무엇인가 어떤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소위 혁명을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사람들이 북한의 체제를 만약 접수하게 된다면은 저는 안정적으로 통일을 논의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봅니다. 어떤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대화를 할 수 있는, 그리고 대한민국에 대해서 상당히 우호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북한의 권력을 장악하고, 그리고 점진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자유민주주의화 시켜야 된다고 봐요. 저는 뭐 그런 상황이 왔다고 해서 바로 통일을 논의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보고, 그것은 어느 나라에도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북한 체제 내부가 정비가 되고 북한 체제의 자유민주주의를 이식하고, 또 뭐 선거라든가 또 인프라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면에서 좀 자체적인 어떤 준비 과정이 좀 필요하고, 그것이 한 20년에서 30년 정도는 걸릴 거라고 보거든요. 북한의 수준과 남한의 어떤 수준의 격차를 조금 줄이고, 또 그 사이에 남북한의 왕래라든가 경제 협력이라든가 여행이라든가 이런 자유화를 해서 남한의 어떤 그 사람들이 혹은 북한의 사람들이 서로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이나 혹은 그 경계의 마음을 좀 늦추게 됐을 때, 저 사람들은 이제 우리랑 통일을 해도 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사회적인 인식이 형성이 된다면 그때는 통일을 해도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항상 점진적인 방식의 단계별 통일 시나리오를 선호하는 사람이고,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일단 북한 사람들의 중국에 대한 반중 감정은 우리가 갖고 있는 반중 감정만큼 높습니다. 상당히 높아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뭐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저도 북한에 있을 때도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어요. 베이징에서 유학을 했음에도 중국에 대한 어떤 선호의 감정이 생긴 적이 제가 별로 없거든요. 뭐 중국 음식을 좋아하고 중국의 역사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좋아하지만 그 중국 정치인만큼은 참 별로라는 생각이 들어요. 항상 북한 사람들 똑같고요. 그리고 우리 한민족이 사실 뭐 갈라진 게 지금 70년이 됐지만 5,000년의 공통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중국에게 얼마나 많이 침략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침략의 역사에 대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중국을 자연스럽게 경계하는 것이 있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뭐 김정은이 지금 갑자기 러시아랑 가까워진다고 해서 북한 사람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느끼는 친근감은 별로 생기질 않습니다. 러시아는 먼 나라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지만 모스크바와 평양의 사이는 거의 지구 한 바퀴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떤 그 심리적인 거리가 러시아와랑 가까워질 일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대한민국에 대해서 느끼는 그 북한 사람들의 어떤 친근감은 상당히 높고, 세대가 변할수록 더 높아집니다. 한류의 영향이 가장 크고요. 대한민국이 잘 나가면 잘 나갈수록 대한민국에 대해서 동경하고 또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고 저는 봅니다. 모든 걸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항상 제가 강조드리는 딱 한 가지가 있는데, 북한에서 뭐 잘 살고 북한에서 뭐 상위 0. 몇 %고 사실 이런 건 별로 저의 인생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객관적인 진실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언급을 해드린다는 점,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제가 뭐 특별히 자랑스럽게 생각하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는 꼭 먼저 서두에 밝히고 시작을 하고 싶고요. 운이 좋게 사실 우리 지금 대한민국에 탈북민이 한 35,000명 정도가 계시는데, 그분들 중에서도 상당히 운이 좋았던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태어나 보니까 할아버지, 아버지가 당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던 사람이었고, 특히나 아버지, 어머니도 그렇고 또 가족 모두가 외화벌이에 뛰어들어서 제가 엄청 어렸을 때부터 사실 저는 북한 사람들 대다수가 겪어야 했던 그런 뭐 생활난 같은 거 혹은 뭐 고난의 행군 이런 것들을 좀 비껴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활적인 면에서 큰 어떤 문제가 없다 보니까 오로지 공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고, 또 저도 공부하는 걸 좋아했고 어머니나 아버지도 저에 대한 어떤 그 학습 열의가 상당히 높은 분들이셔서 사실 그것도 운이죠. 그래서 좋은 학교를 들어가고 또 김일성 종합대학까지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뭐 이걸 0.1%라고 표현한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래도 김일성 종합대학이라는 학교가 북한 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상 같은 것들이 조금은 남다르다 보니까 한국의 시청자분들 그리고 한국의 그 전문가분들이 그렇게 표현을 해주시는 것 같고요. 저 스스로 뭐 북한의 0.1%다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아까 방금 PD님께서 말씀하신 그 다른 생각을 하게 된 케이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상당수의 혹은 절대 다수의 북한의 뭐 소위 엘리트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북한이 현재 어떤 위치에 놓여 있는지,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 북한이 어떤 취급을 받는지에 대해서 되게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저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중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요. 베이징에서. 유학생들은 북한에서는 상당히 잘 교육받고 또 엄선된 인재들이기 때문에 누구보다 빠르게 잘못된 상황을 감지할 수 있고, 또 북한이 지금 현재 북한 안에서 가르치는 내용과 또 북한 밖에서 북한을 바라보는 시선 차이에 엄청난 괴리감이 있다는 것쯤은 누구나 다 알고 있거든요.
하지만 그것을 알고 모든 진실을 깨닫고 혹은 자기가 지금까지 받았던 교육이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모르는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고요. 왜냐하면 내가 그걸 알았다고 해서 뭐 크게 달라질 게 없는데 라는 생각,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뭐 의기 있는 행동을 했다가 잘못될 경우 내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받을 피해가 두렵기 때문에 침묵하는 경우가 상당수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좀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 어떤 잘못된 것들을 보고 또 불의를 보고 좀 참지 못하는 성격이기도 했고, 그리고 이해가 안 되는 점에 대해서는 제가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꽤 끈질기게 그 부분을 파고드는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좀 더 남들보다 집요하게 북한 정권이 어떻게 돼서 어떤 역사적인 과정과 그 정책적인 결정들을 통해서 지금에 이르게 됐는지 그 부분들을 좀 파고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더 이상 북한 체제와는 함께 가기 어렵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리고 흔히 그런 말을 하잖아요. 누군가 먼저 깃발을 들고 나가야 사람들이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저는 따라가는 사람보다는 깃발을 드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학을 하면서 반체제 활동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됐었고요. 그것이 사실 뭐 의도적인 반체제 활동이든 혹은 의도하지 않은 단지 어떤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뭐 탐구 활동이든지 간에 어쨌든 그 모든 것들은 북한 체제에 반하는 것들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쌓이고 또 제가 그런 또 활동들을 한다라는 것도 저와 주변 친구들이 뭐 북한 입장에서는 소위 이상한 사상을 공부하고 또 모임을 갖는다라는 사실들이 모두 발각이 되어서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한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저희가 뭐 작게 대단한 일을 했던 건 아니고요. 사실은 책을 읽는 활동들을 했었어요. 친구들끼리 모여 앉아서 뭐 7명, 8명, 많게는 뭐 한 12명 이렇게 3, 4, 5 모여서 저희가 그냥 당시 너무나 궁금했던 뭐 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또 민주주의 사회에서 제대로 된 선거는 어떻게 치르는지, 자유라는 개념이 어떻게 형성되고 또 자유라는 개념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영향력을 미치는지, 자유민주주의는 무엇인지, 또 가장 집중했던 것은 인권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좀 많이 공부를 했던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철학적인 어떤 사회적인 문제에 집중할 수밖에 없고, 그런 어떤 논의의 그 끝에 다다랐던 것은 항상 북한 체제의 어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성토하고 그런 자리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어떤 논의에서만 끝이지 않았고, 저희는 사실 저희가 생각했던 바를 글러 적어서 뭐 언론사에 보내기도 했었고, 뭐 유엔에도 메일로 보내고 이러면서 조금 치기 어린, 지금 입장 생각해 보면은 좀 더 주도 세밀하지 못했던 그런 어떤 열정에 떠밀려서 그런 많은 실수들을 좀 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런 것들이 하나둘 뿌리가 잡혀서 저는 이제 강제 소환 위기에 놓였었고요. 만약 강제 소환돼서 제가 했던 활동들이 다 드러나게 된다면 사실 그건 즉결 처형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살아남아야 뭐 꿈을 꿀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국으로 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2012년이에요. 유엔은 사실 현존하는 국제기구 중에 가장 큰 국제기구잖아요. 유엔에서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룹니다. 제가 이번에 갔던 곳은 유엔 안보리였어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라는 곳이었는데, 유엔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또 가장 중요한 일들을 다룹니다. 주로 이제 뭐 북한의 핵 미사일 혹은 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에 대해서 국제 안보를 위협하는 다양한 어떤 위협 행위에 대해서 단죄하고 또 제재를 가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번에 처음으로 그 유엔 안보리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공식 의제로 다뤘다라는 점이 상당히 인상적이었고, 그러니까 유엔 안보리에서는 사실 북한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를 다뤘지 인권 문제를 다룬 적은 없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국제사회가 이 북한 인권이, 또 북한 정부가 인권을 탄압하고 인권을 무시하는 이런 다양한 행태의 어떤 불법적인 행위들이 국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는 인식을 좀 한 것 같고, 그것에 대해서 해결책을 논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리에서 제가 국제사회에 조금 더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었고, 네, 성공적으로 잘하고 왔습니다. 대다수의 사실 국가들은 북한 인권 문제의 그 심각성에 대해서 이미 인지를 하고 있고, 또 안보리에서 그 이슈 그리고 그 주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에 대부분 찬성하는 입장이었는데요. 당연하게도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편을 들면서 이제 이 주제를 우리가 안보리에서 다루지 말아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제 그 반대 토론을 했었고요. 좀 놀랬던 건 사실 중국이 과거에는 북한의 어떤 보호자 역할을 하면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고 또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그런 논리를 펼쳐왔었는데, 이번에 러시아가 중국 대신에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고 오히려 중국은 국제사회의 어떤 규범과 의무를 준수하는 쪽으로 조금 방향을 튼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어요. 반면에 러시아는 북한에서 파견한 사람들인 줄 알았습니다. 거의 북한 정부의 입장을 완벽하게 옹호하고 저를 거의 뭐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면서 압력을 가하더라고요. 뭐 그러거나 말거나 저는 잘하고 왔습니다. 우리가 보통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전통적 우호 관계라고 부릅니다. 상당히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고 역사가 깊어요.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전쟁 때 6.25 전쟁 때 어쨌든 그 북한군을 도와서 중공군이 우리나라에 침략했던 사례도 있을 만큼 그들은 그것을 예로 들면서 피로 맺어진 혈맹이다라고 부르거든요. 최근 들어서 그 관계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깨지고 있는 이유는 이겁니다. 코로나를 기점으로 인해서 중국과 북한 사이의 국경이 완전히 단절됐었거든요. 근데 중국은 북한에게 있어서 제일 큰 무역 상대국입니다. 중국 제외하고는 사실 북한이 그렇게 큰 규모의 무역을 하고 있는 나라가 없어요. 의존도 측면에서 봤을 때 북한 경제의 중국 시장의 의존도는 거의 80에서 90% 정도거든요. 이제 그런 어떤 관계였다가 코로나가 이제 시작되면서 모든 게 막히다 보니까 북한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사실 뭐 셀프 아이솔레이션을 한 거랑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막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은 경제적으로 쪼들리는 것보다 전염병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한의 어떤 보건의료 시스템의 그 수준에서는 코로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는 게 어렵다라고 판단을 했고 효과적으로 막지 못하게 될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사회적인 혼란 이런 것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했기 때문에 북한 정부가 그런 조치를 취했던 것인데 문제는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북중 국경이 이제 다시 열리고 북중 무역이 활성화되기를 바랬었는데 중국 정부의 입장이 그때랑 좀 많이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우리 다 사실 뭐 저도 사실 중국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국제사회의 시선에서 봤을 때 중국은 글로벌 G2가 되려고 하는 국가고 미국의 어떤 그 전략적인 지위 혹은 전략적인 위치를 대체하려고 끊임없이 노력을 하다 보니까 나름의 신경을 쓰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마이웨이 아닙니까? 누가 뭐라고 하든 자기 길을 가는데 중국은 국제사회의 규범이라든가 룰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그나마 준수하려고 하는 듯한 그런 하는 척이라도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그 북한을 바라볼 때 대북 유엔 제재의 결정적인 키를 가지고 있는 게 중국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의 무역 의존도, 북한의 경제 의존도가 중국에게 굉장히 의존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중국이 유엔 제재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면 북한 경제는 그대로 무너질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조금씩 북한에게 압박을 가하기 시작하고 북한의 어떤 행동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제스처가 있다 보니까 김정은은 거기에 굉장히 발작하는 거예요. 왜 중국이 우리한테 저러냐라고 하면서 대표적으로 이거죠. 지금 현재 중국 내에 나가 있는 북한의 그 해외 노동자의 수가 약 10만 명입니다. 10만 명에서 12만 명까지도 간다고 하는데 이들이 벌어들이는 월급의 상당 부분 약 70% 가까이를 북한 정부가 갈취하거든요. 근데 이게 상당한 현금입니다. 다 현금으로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한 약의 달러 캐시를 북한 정부가 이들로부터 안정적으로 수급을 하고 있었는데 중국 정부가 이제 북한에게 그런 어떤 귀국 날짜가 다가오고 있는 사람들에 한해서 북한으로 돌려보내기 위한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은 그것에 대해서 불만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 2, 3년 됐어요. 이 이슈가. 중국 정부는 우리가 월급을 주는데 그 월급을 이 사람들이 제대로 받아가지 못하고 왜 정부 니네가 다 가져가냐. 그러다 보니까 얘네가 반발이 생겨서 폭동 일으키고 이런 거 아니냐라고 핀잔을 주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간섭하지 말아라 라고 대응을 하다 보니까 중국이 조금씩 밀어내는 전략을 취하거든요. 정신 차리라고. 근데 북한 입장에서는 그 만약 10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한꺼번에 중국에서 쫓겨날 경우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북한 내부의 어떤 그 산업이 그 10만 명의 노동자를 수용할 수 있는 산업 기반도 없거니와 순식간에 그 캐시카우가 사라지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중국에게 이제 점진적으로 들어오는 방법을 제시를 했고 순차적으로 좀 들어오게 해달라라고 했는데 중국은 일방적으로 다 들어가라라고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북한과 중국 사이 관계가 완전히 어그러지기 시작했는데 가장 최근에 한 2, 3일 전에 중국이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이 암암리에 전해져 오고 있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협상을 통해서 줄다리기를 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는 수면 위로 드러나서 많은 언론들이
갑자기 중국이 이 10만 명을 다 나가라고 한다라고 하는데 이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한 2, 3년 전부터 논의되고 있던 사안이었는데 이제 북한이 중국의 배신감을 느낀 거죠.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갈아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이젠 중국에게서 중국이 더 이상 자신들에게 완벽하게 어떤 보호막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걸 깨닫고 러시아로 갈아타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하필 러시아도 북한에 대한 그런 니즈가 존재를 해야지 뭐 서로 뭐 원하는 게 동일해야 협상이 이루어지는 건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졌네요.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고 모두의 예상을 뒤집어 엎고 러시아가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군수물자 생산에서도 사실 러시아가 버겁고 또 탄약이라든가 포탄이라든가 혹은 미사일이라든가 이런 등등의 분야에서 러시아가 너무나게 많은 국력을 너무나 빠른 시간 안에 소진을 하다 보니까 이제 자신들을 도와줄 국가를 찾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게 북한입니다. 우리 군대 다녀오셨겠지만 국방부를 포방부라고 부르잖아요. 북한도 사실 포방부예요. 걔네도 포탄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하고 있거든요. 러시아가 사용하는 포탄이 122mm 포탄입니다. 한국은 155mm 포탄을 사용하잖아요. 그 122mm 포탄을 사용하는 국가가 몇 안 돼요. 대부분 다 나토 기준 155mm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122mm 포탄을 사용하는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잔고를 쌓아두고 있는 데가 북한이었고 그러니까 러시아가 북한에 손을 내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작년부터 일어난 일이에요. 작년에 북한의 열병식을 보면은 되게 흥미로운 장면이 있었는데 쇼이구 국방장관이 러시아 당시 국방장관이 북한을 방문을 해서 그 북한의 열병식을 함께 기념하거든요. 동일한 시간대에 중국에서도 대표단을 파견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입장에서는 중국에게 쌓인 게 많다 보니까 그 대표단은 거의 무시를 했어요. 아는 척도 안 했습니다. 하지만 쇼이가 손을 꼭 잡고 하루 종일 돌아다녔거든요. 그때부터 사실 이 모든 것의 전조곡이었다. 북한이 중국을 버리고 러시아로 갈아타는 본격적인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아마 그때부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그것이 이제 본격적으로 드러난 것이 아마 러시아와 북한 사이에 맺어진 전략적 동반 협력 관계가 사실 그 화령점정이다. 군사 동맹을 맺은 거잖아요. 중국과는 그런 동맹이 예전에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은 유명무실해진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걸 보면서 저것들이 주인을 갈아타네라는 생각을 할 테니까 지금까지 한 논의되고 있던 그 10만 명 노동자 귀국설을 오피셜로 띄운 거죠. 이게 하루 이틀 사이에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꽤 오랫동안 일어난 일이었어요. 아마 한동안 북한의 용도는 지속될 겁니다. 이유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고 해서 나토와 서유럽 국가들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가 과연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으로 복원될 것이냐의 문제에서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을 겁니다.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은 사실 어떻게 보면 앞으로 우리가 쓰여질 역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으로 역사에 기록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그 변곡점은 이제 새로운 냉전 혹은 제3차 대전이 사실은 이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일들이 아마 저는 앞으로 30년 안에 분명히 일어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사실상 러시아와 긴장 관계를 구축한 국가들이 상당수입니다. 그중에 가장 절박함을 느끼는 뭐 폴란드라든가 혹은 뭐 그 발트 3국,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뭐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러시아와 좋게 지내겠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겠죠. 왜냐하면 다음 타겟이 자기들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러시아 전쟁에서 누가 이기냐도 중요합니다. 만약 그게 러시아의 일방적인 승리로 끝나느냐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승리로 끝나느냐. 물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러시아에 빼앗긴 영토를 다 찾을 거라는 가능성은 저는 굉장히 낮다고 봐요. 어느 순간에는 둘 다 국력을 소진한 채 나토도 국력을 소진한 채 그 정전 협정을 맺을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그것은 끝나지 않은 전쟁 아닙니까? 정전은. 그러면 계속적인 긴장 상태가 유지될 것이고 러시아는 그 긴장 상태의 유지가 굉장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푸틴이 러시아라는 그 큰 나라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우 강력한 외부의 적을 항상 두고 있는 게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민심을 달래고 하나로 묶어 세우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푸틴은 어떻게 보면 반나토 세력의 가장 정점에 있는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고 그런 어떤 반나토 세력 뭐 권위주의 국가들 사이에 블록을 만들어서 이란이라든가 시리아라든가 북한이라든가 벨라루스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동맹 관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고 그렇게 되면 블록 대 블록의
새로운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북한은 러시아에게는 상당히 좋은 우호 국가입니다. 굳이 러시아가 어떤 힘을 들이지 않아도 이미 북한은 핵을 보유하고 있고 또 상당한 어떻게 보면 러시아보다 더 병력이 많을 수도 있어요. 지금 상당한 상비군을 유지하고 있고 여기에 러시아가 어떤 기술적인 도움을 준다면은 사실상 북한의 군사력은 또 순식간에 지금보다 더 높이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러시아 입장에서는 미쳐 날뛰는 미친 개가 본인들의 앞에 있기 때문에 자신을 향해 짖지 않는다면은 굉장히 좋은 쓰임새가 되겠죠. 오물풍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어떤 김여정의 실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타이밍이 좀 뜬금없죠. 그리고 오물풍선을 보낸 이유도 좀 뜬금없습니다. 북한이 내세우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는 한국에서 북한을 비방하는 대북 전단을 보냈기 때문에 오물풍선을 보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대북 전단을 보낸 역사가 뭐 올해만 보낸 게 아닙니다. 한 20년 동안 보냈거든요. 그럼 20년 동안 똑같이 오물풍선을 보냈어야죠. 그게 기분이 나쁘다면. 하지만 이번에 갑작스럽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바탕에는 내부적인 불만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독재 국가가 보통 내부의 어떤 불안 상황을 해결하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 그리고 가장 손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외부의 적을 건드려서 외부의 적을 키우는 겁니다. 그러면 내부의 사람들이 어느 정도 응집이 되고 시선이 바깥으로 쏠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어떤 시선 유도를 위해서 오물풍선을 보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이유는 없고. 그렇지만 왜 그것이 김여정의 실수였느냐? 김여정은 내부의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 외부의 적을 건드렸는데 오히려 대한민국은 특히나 윤석열 정부는 이거 굉장히 적절한 기회로 사용을 했단 말이죠. 9.19 군사 합의를 깰 수 있는 명분을 북한에 제공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9.19 군사 합의가 물론 뭐 허물만 남아 있었지만 아예 사라지고 이제는 대북 감시라든가 혹은 포사격 훈련이라든가 전방지대에서 이런 것들이 다 가능해졌단 말이죠. 그리고 우물풍선을 보냈을 때 사실 북한이 의도했던 것은 남남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남한에서 북한의 오물풍선을 받아들고 뭐 정부를 비판하거나 혹은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그런 내부 갈등이 있기를 바랬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북한을 비판하지 왜 대북전단 날리냐는 비판하지는 않거든요. 왜냐하면 대북전단을 날림으로 인해서 북한 사람들의 어떤 그 정보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부분 다 동의를 하기 때문에 그 점에서 실패를 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사실 북한의 어떤 가장 두려워하는 대북 방송을 북한으로 보낼 수 있는, 북한으로 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마련됐기 때문에 김여정 입장에서는 바로 황구피 꼬리를 내리고 지금은 안 보내잖아요. 대북 전단은 지금도 날리고 있거든요. 네, 저는 그래서 김여정이 이 세 가지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20km에서 40km까지 갑니다. 그 엄청난 고출력이에요. 그 고정식과 이동식이 있거든요. 고정식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약 22km 정도 나갑니다. 뭐 좀 소음이 많은 날에는 한 17km에서 20km 정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전방으로 가까이 가서 틀 수 있잖아요. 이동식이 대부분이에요, 사실은. 그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맑은 날에는 특히나 밤에는 30km 혹은 뭐 40km까지 근접한다고 해요. 개성 시내에서도 들린다고 합니다. 이것이 왜 문제가 되냐면 그 DMZ 그 전방 일대에 북한군 병력의 약 60에서 70%가 몰려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은 대부분 장마당 세대란 말이죠. 장마당 세대가 가장 듣기 좋아하는 것이 K-팝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그러니까 남한을 상대로 총뿌리를 겨누고 있는 사람들에게 남한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총뿌리의 끝이 흐려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적대감을 가지고 근무를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본인이 어떤 중학생, 고등학생 시절 때 들었던 노래를 군대에서 이제 근무를 서면서 들으면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북한 군이 가지고 있는 남한에 대한 적대감이 굉장히 흐려지게 되어 있고요. 그 적대감만 흐려지는 것이 아니라 남한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그리고 혹은 왜 이런 걸 해야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총뿌리를 북한으로 돌릴 수도 있는 겁니다.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게 그것이거든요.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엄청난 손해를 봤죠. 저는 그래서 김여정이 그 김정은에게 크게 혼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인 거죠, 사실상. 근데 그 뭐 북한이 얼마나 대북 방송을 두려워하는지에 대한 예시는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때가 아마 제가 2015년으로 기억합니다. 2015년 목함지뢰 도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우리가 박근혜 정부가 당시 화가 나서 대북 방송을 틀었어요. 바로 다음 날 북한이 사과를 했습니다. 바로 사과를 했어요. 북한이 도발을 하고 사과를 한 전적이 없어요.
근데 그때는 북한에서 가장 고위직 3명이 내려와가지고 김양건 그 총참모장 이런 총 3명이 내려와가지고 회담을 하면서 처음에는 분위기를 살벌하게 몰아갔지만 결국은 사과문이 나왔습니다. 제발 대북봉선 좀 꺼달라. 이게 주문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2004년에 노무현 정부 때에도 북한이 서해에서 도발을 일으키니까 그 대북봉투 쓴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또 바로 다음날 제발 그거 꺼주면 안 되겠냐 라고 해가지고 또 노무현 정부 때 또 껐던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북한은 수십 년 동안 그 대북전단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만큼 대북 방송에 대해서 경기를 일으킬 만큼 싫어합니다. 두려워하고요. 아주 효과적인 심리전 수단인 거죠. 일단 한숨이 나오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돌아올 가능성이 지금 저는 높다고 보고 우리가 미리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재집권에 대한 시나리오를 좀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윤석열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강경한 대북 정책이 좀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한미 공조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한미 공조에서 미가 빠져버립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왜 그렇게 김정은을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혹은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한 유일한 대통령이 되고 싶어하는 그 공명심 때문에 북한 문제에 이상하게 접근하는 것 같다라는 이유가 드는데 또 북한 문제만 건드는 것이 아니라 또 한국의 안보까지도 건든단 말이죠. 주한미군의 철수를 거론하면서 방위비를 계속 올린다든가. 근데 우리는 이미 충분한 방위비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동맹의 근간이 되는 주한미군의 문제를 흔든다라는 것은 한국의 안보를 흔드는 행위고 그건 북한을 돕는 행위입니다. 적을 이롭게 하는 거잖아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상당히 큰 위기에 놓여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김정은 입장에서는 지금 물 떠놓고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제발 트럼프가 되기를 바라고 있을 거고요. 현재 북한은 국제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죠. 특히나 러시아랑 동맹 관계로 이제 격상하면서 특히나 나토 국가들 굉장히 북한을 싫어하고 북한을 경계하고 북한을 언제 한번 혼을 내주겠다라고 벼르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나토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미국입니다. 근데 만약 미국이 또다시 마이 리틀 로켓맨 이러면서 그 김정은과 친해지고 또 만나고 이러면은 모든 게 다 김 빠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시각을 보내고 있고요. 트럼프 대통령이 좀 정신을 차렸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일기 집권 시기에 북한과 만나서 여러 가지 쇼를 했지만 별로 거둔 게 없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좀 전략적인 어떤 그 방향성을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제발 좀 그 동맹 관계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동맹이라는 것은 단지 미국의 돈을 쓰는 그런 멍청한 행위가 아니라 그 자유민주주의 중심의 세계 국제 질서를 유지하는 그 힘이거든요. 근데 만약 그 힘을 약화시킨다면은 전 세계 모든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그 권위주의 블록에 위협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현재 유지하고 있는 세계 패권도 유지가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재 모든 미국과 협력하는 모든 국가들은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안보 우산을 제공해 줄 것이다라는 믿음 하에 현재 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데 만약 미국이 동맹 관계를 약화시키고 서로 간의 신뢰 관계를 무너뜨린다면은 누구나 다 핵을 갖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믿을 건 나 자신밖에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 한국도 핵을 가지려고 할 것이고 한국이 핵을 가지려고 하면 일본도 핵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고 대만도 핵을 가지고 싶어 할 것이고 핵 도미노 현상이 올 겁니다. 과연 미국이 그때 가서 그것을 모두 경제 제재로 다 때려잡을 수 있느냐? 미국이 그런 힘은 없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미노 현상 혹은 신뢰관계가 파괴되는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도 정치적인 방향을 좀 고민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미국 정치에 개입하고 싶지는 않지만 어쨌든 합리적인 정책, 합리적인 결정 그리고 신뢰할 만한 그리고 서스테이너블한 그런 정책을 내리는 사람이 이 세계를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편 그러기에 바이든은 너무 늙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보통 우리가 2025년에서 2027년을 가장 위험한 시기라고 보고 있는 이유가 시진핑 주석이 약간 그때로 타임라인을 못 박은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어서이거든요.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대만 통일은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반드시 자기가 시켜야 된다라는 그런 이상한 사명감 같은 걸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만약 다시 돌아와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권한다면 과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의 일전을 감당할 수 있을까? 중국과 일전을 치러서라도 대만을 수호하겠다. 혹은 동북아시아의 어떤 안보 지형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결심을 내릴 수 있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는 좀 회의적입니다. 만약 미국이 대만 문제에서 발을 뺀다면
대만이 점령당하는 건 순식간일 거예요. 미국이 빠져나가면 뭐 일본이 대만을 지켜줄 겁니까? 일본에게 그럴 힘은 없어요. 그럼 우리나라가 지켜줄 겁니까? 우리가 굳이 그럴 이유도 없습니다. 그럼 다 망하는 겁니다,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대만을 침공하기 위해서 뭐 미국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 북한을 건드린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고요. 지금 현재 모르겠습니다. 뭐 중국과 북한 사이가 좀 멀어져서 북한이 중국이 하자는 대로 응할지는 모르겠지만 거국적인 어떤 거시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에는 북한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거든요. 본인들의 몸값을 올릴 수 있는 중국에게 뭔가 큰 걸 요구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북한 입장에서 만약 중국이 대만 침공이 임박했을 때 뭐 연평도를 친다든가 북한이 혹은 뭐 DMZ에서 또 다른 뭐 국제적인 도발을 일으킨다든가라고 해서 주한미군과 대한민국 육군의 관심을 한반도로 쏠리게 한다면은 지원이 못 가지 않겠습니까? 대만으로. 남한과 북한 사이에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봐요. 북한도 미치지 않고 전면전을 하진 않겠죠. 전면전을 하면 북한은 망하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을 해서 미군과 한국군의 시선을 한반도에 붙잡아 두면 중국군에게는 그것은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그것을 어떤 지렛대로 해가지고 또 많은 것들을 중국에게 요구할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미국의 의지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미국이 대만을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반드시 지켜내겠다라는 의지를 중국에게 보여주고 그게 전쟁 억지잖아요. 전쟁 억지력이라는 게 결국은 네가 날 한 대 때리면 난 넌 10대 때릴 거야라는 각오를 지속적으로 다지고 그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상대방한테 보여줬을 때 상대방이 겁을 먹고 결국은 도발을 하지 못하게끔 만드는 것이 억지력인데 만약 그것이 흔들리게 되고 중국이 만약 이런 판단을 한다면 내가 대만을 쳤을 때 미국이 개입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판단을 내리게 된다면 가장 위험한 시나리오가 우리 한반도에 펼쳐질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뿐만이 아니죠. 이 동북아시아 전체 대만 해협이 만약 중국의 손에 넘어가면은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무역 물동량의 70%가 중국의 영향력에 놓이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그냥 중국의 속국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저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보 문제에 대해서 사실 뭐 남북한 관계에만 좀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하느냐, 혹은 뭐 그런 거에만 관심이 혹은 요즘은 또 북한이 어떤 도발을 해도 관심이 별로 없잖아요. 사실 미사일을 그렇게 쏘고 뭐 풍소를 날도 이제 약간 무덤덤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근데 저는 그건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 보고요. 특히나 이제는 좀 시선을 돌려서 우리 주변에는 북한만 우리의 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러시아라는 새로운 적도 생겼고 또 중국은 항상 우리의 적이었습니다. 우리의 친구였던 적이 별로 없어요. 그만큼 이제 중국의 위협, 러시아의 위협, 북한의 위협에 맞서서 우리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 개인의 선택이 다 있거든요. 그것이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의사표현을 하는 것이든 혹은 어떤 정치 세력을 찍는 것이든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본인들이 어떤 대한민국의 안보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뭐 제가 여기서 뭐 누구를 찍어라, 뭐 어느 당을 지지해라라고는 말을 못하겠지만 어쨌든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합리적인 선택을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의 안보가 지금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으로부터 동시에 위협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금씩 내딛고 있고 지금 현재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위협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언젠가 우리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있을 때 갑자기 그 위협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면 그때는 시간이 늦습니다. 그때는 되돌릴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부터라도 조금씩 우리가 전략적인 사고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